이번 시간에는 26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별주의는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에 대한 집중도,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이 높습니다. 맞지요? 선별주의는 욕구를 스스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보통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자격 기준 후 설정이 유용하다. 그러죠? 제한 기준이 아주 단순하죠.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 그 국민만 가지고 국적만 따지고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효과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틀린 거죠.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기적 위기가 온다 해도 일정 상태 급박스럽게 클리프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보장이고 그중에 보편주의가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외국인도 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지요. 8월 1일까지 개별적으로 나왔던 오랫동안 띄었으니까. 그리고 종래에는 그것이 보건복지부 장관만 주체였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체가 좀 넓어진 겁니다. 그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서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는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증의 조건을 적용. 답은 4번이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는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창제급여, 자활급여 7개가 있는데 그중에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증의 조건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앞에 있는 4가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만 2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양 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법률 규정은 4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만 부양 의무자 조건을 실제 적용하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이 생긴 기관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기관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설립되었습니다. 답은 4번. 28번에 보시면 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반한다. 이런 인구학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정한 조건 구비자는 모두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는 이것은 보편주의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편주의. 근로 능력 유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급여에는 조건부 수급이 있죠. 금전지급, 직접지급, 정기지급, 주거지급, 차등지급 원칙도 있지만 조건부 수급도 있습니다. 조건부 지급의 조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노동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가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에서 검사한다? 근로능력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나 자꾸 건강보험공단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동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틀린 거죠.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누구나 가면서 걷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편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부양 의무자 유무는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자, 기초연금은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구학적 조건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자산조사 조건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그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70%가 대상이 되게끔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산조사는 여기는 답은 여기가 되겠네요. 부양의무자 조건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되는 것이 기초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29번에 보시면 장애수당의 사급 자격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그러면 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을 보시면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진단이지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자산조사지요. 장애수당 수급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히 장애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는 중복급여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애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인 진단과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이라는 자산조사가 있는데 문제는 18살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그럴 적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18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장애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전문가의 진단과 자산조사와 그리고 인구학적 조건의 연령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인 진단과 자산조사와 답은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 장애수당의 수급자격 선정 기준은 장애아동수당에서도 적용되고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 대상자 선정 수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바우처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현금급여와 달리 오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요즘 보면 바우처라는 거 참 많죠. 현물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우리가 시내에서 본다면 상품권 삽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권에는 20만 원 되어 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 한 30~40% 할인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만 원짜리 구두를 거기에서 한 15~16만 원에 상품권을 사가지고 와서 구두를 20만 원짜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현물급여이면서 현금급여처럼 쓸 수 있으나 언뜻 보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하기 때문에 오남용이 방지될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방지되지는 못합니다. 현금급여처럼 쓰다 보니까 목적 범위의 문제와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또 다른 문제 오남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죠. 옳은 것도 묻고 있군요. 현물급여보다 바우처는 현물급여보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아예 없는 것은 현물급여지요. 가장 큰 것은 현금급여, 중간적 입장이 바우처.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 또는 회피하는 현상 발생할 수 있죠. 급여의 양에 대한 통제 효과 있지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 간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그로 인해서 품질 향상도 가능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한 것이 바로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바우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지요. 31번에 보시면 사회보험 급여와 급여 형태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다. 국민연금 급여는 유족연금, 여기 나오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말고도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는 것처럼 모두 현금급여로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가 되겠어요. 맞죠? 산재보상보험의 휴업급여. 산재보상보험에는 급여가 8개가 있는데 하나의 현물급여인 요양급여 이외에 나머지 7개는 모두 현금급여입니다. 하물며 유일한 요양급여마저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급여를 현금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틀린 거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 수만큼 평균임금의 그걸 가지고 평균임금을 맞아면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맞아 구직급여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현물급여 있죠.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현금급여 이거 뭐야?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재원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는다. 이 말은 공공재원과 민간지원으로 나누어서 할 때 상대 비교해 보면 공공재원은 안정성, 지속성 또는 고객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이런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 데 비해서 민간재원은 그것은 떨어지지만은 환경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신축성, 역동성 또는 효과성, 효율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근거로 공동모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요?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 강제가입에 의해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조세도 아니면서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세도 아니면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법으로 강제되는 때문에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합니다. 수익자 부담은 저소득층의 자기 존중감을 높여 서비스가 남용 건다? 아니죠. 저소득층의 자기 존중감을 높여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문장이 잘못된 거죠. 4번 4번이군요.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지원금, 당해년도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14% 지원받고 그리고 주된 재원인 사회보장성 조세 보험료 걷고 그래서 공공재원으로 운영되지만 또 뭐가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하는 민간재원을 같이 혼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재원이라고 제가 문장을 구성한 겁니다. 33번에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이전 체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아무리 2005년 이후에 사회복지가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다 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를 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지행에서 더욱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제재하는 방법으로서는 소위 프로그램 규제라든지 절차 규제라든지 아니면 수급자의 욕구 유형의 규제 이런 다양한 규제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지방정부를 규제하는 방법은 역시 재정 규제 아니겠습니까? 재정 규제의 방법에는 범주적 보조금, 총액 보조금, 일반 교부금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재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중앙정부에서 모든 사업을 편성하고 사업도 하부 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사업별 예산 배정까지 딱 끝내놓고 단지 조건만 거는 겁니다. 이번 사업을 지방에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내가 내려주는 각본 그대로 운영한다면 이 사업 재원까지 내려주고 아니라면 다른 데로 보내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당연히 큰 사업이 오면 그로 인한 파장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국가가 전액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적에 국가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70% 재원을 댈 테니까 30% 너희들 낼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냥 중앙정부가 짠 각본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범주적 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 보조금 또는 포괄 보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능별 재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큰 틀만 짜주고 큰 틀로 사업을 나눠 사업을 배분하고 사업 배분별 큰 덩어리로 재원까지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해 라고 해서 범주적 보조금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사실상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총액 보조금 또는 포괄적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교부금은 큰 덩어리의 돈만 내려주지 사업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세분화하든 어떻게 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든지 간에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내려줄 뿐이지 사업의 설정부터 이런 것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교부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기 문제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작은 거 없는 것이라 다른 것은 범주적 보조금 다음에 포괄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4번에 보시면
다음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달 체계의 문제점. 뭐 비연속성, 비책임성, 단편성, 좋습니다. 몸이 아프고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갑이 취약전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보육시설과 지역자활센터가 갑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보험료 체납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보험료를 내서 병의원을 방문할 수 없다. 접근성이 떨어지네. 이건 국어 문제네. 답은 그냥 비접근성이 되겠어요. 3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2005년 이래로 우리는 사회복지는 지방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음에 사회보험의 감독자는 중앙행정관성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행정관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들은 그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라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규칙이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전국적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집권화가 강조되고 있다. 미쳤다. 지금 이건 지방 분권이 보편화된 지가 언제고 더욱이나 사회복지도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지가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자,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단조사는 평등가치 실현에는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 자격 요건의 하나를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단조사, 공공부조는 비자단조사, 비맞으면 공공부조는 무기여 그리고 자단조사를 전제로 하지. 틀린 겁니다.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본인 일부 부담금은 도덕적 제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진정 필요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군요. 조세 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가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부가 및 징수 비용이 높은 것은 이것은 일반 조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조세. 급여의 보편성을 높이는 것도 역시 일반 조세죠.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재정 접근성을 높인다?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재정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 재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공공재원을 이용할 때 그렇습니다. 서비스의 지속성 떨어뜨려 이건 맞지만 최소가입 기간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죠. 높일 수가 있습니다. 후자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은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어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은 이건 뭐 단답이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이거 바로 기본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1번이군요. 만약에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거기다가 맞춤형 사회보장인 평생 사회 안전망을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문제의 틀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소득 재분배 유형과 사회복지제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않는 소위 기출문제입니다만 수직적 재분배는 역시 공공부조 아니겠습니까? 수직적 재분배. 그다음에 공적 사적 재분배, 공적 재분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국세청에서 운리하는 워킹푸어를 대상으로 하는 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좋습니다. 다음에 세대 내 재분배, 연금에서 적립방식, 부가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세대 내 재분배,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방식은 적립방식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이라고 집단적 노인부양이라고 하는 세대 간 재분배는 부가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장기적 재분배 무발주 좋습니다. 이건 언제 아프고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39번에 보시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중앙정부 감독하에 강제됩니다.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하지요. 그러죠? 민간재원을 운영합니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민간보험은 위험분산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보험이란 이 용어는 민간보험이든 사회보험이든 간에 위험의 공동분산을 기본 틀로 합니다. 이건 틀린 거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죠. 왜냐하면 적립방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번에 보시면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공적연금 제도에 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적립방식에 비해 부가방식이 인구 구성 변동에 더 취약하다. 그렇죠. 부가방식은 인구학적 변동에 아주 취약합니다. 장점으로서는 도입과 동시에 시행이 가능하고 도입과 동시에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러나 인구학적 변동에 취약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식 연금은 주로 과거의 소득 및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소득에 의해서 보험료가 소득 비례 객출을 하고 바로 이 과거의 소득에 의해서 객출 적립된 걸 가지고 급여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확정급여식 연금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득 대체율 70%부터 시작됐으나 지금 소득 대체율 40%를 향해서 1.2라는 이런 비례 상수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완전 적립 방식은 퇴직후 생활 보장을 위해 현재 소득을 일부는 현재 생활을 위해 소비하고 일부는 미래 생활을 위하여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부가 방식에서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은퇴 세대의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그렇죠.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의 의미를 갖는 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 시기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 대체율은 얼마인가. 어제는 여기 보던 비례상수가 2.4가 아니라 처음 1988년에 적용될 때는 2.4로 시작돼서 소득 대체율 70%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계속 줄여가다가 2028년에 1.2가 될 때까지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가입기간 20년이면 소득 대체율 20% 그리고 40년이면 소득 대체율 40%가 되게끔 2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42번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쨌든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책론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고 그리고 법제도로는 당연히 한 문제씩 나오고 물론 국민기초생활은 더 나오지만 이렇게 봅니다. 타 법령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다르다. 직장 가입자는 월별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해요?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2분의 1 해서 노사균분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해서 단독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이렇게 합쳐서 내도록 하고 있고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서 가입자인 세대 단위의 구성원 전체가 연대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주된 진료비 지불 방식은 원칙은 행위별 수가제로 하되 부수적으로 포괄 수가제도 적용하고 있다. 좋습니다. 본인 부담액과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그렇죠?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하되 최근에 새로이 신설된 거에는 급여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선별급여로 정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도 있고 또 그러면 방문할 수 없는 수급자를 위해서 방문 요양급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죠.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 사이에 계약으로 하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로 걷죠.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두 가지로만 걷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해서 내도록 하되 실업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쓰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것처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피보험 기간과 연령 두 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에 따라 90일에서 240일로 옵니다. 자영업자에 적용할 때는 90일에서 180일이라는 것도 같이 적어주셔야 되지요. 실업의 인정이란 일자리가 없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했음을 인정받는 거. 구직 노력했다가는 굳이 실업 상태 등 말 안 해도 되겠지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후 육아휴직 대상자는 그렇죠?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상식적으로 좋고 여기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4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963년에 법률로 적용되고 1964년부터 500명 단위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사용자 책임보험이죠. 맞습니다.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요것은 좀 약간 빈틈이 있지요. 산재보험급여 중에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보상, 장애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하되 14등급, 14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법정 일수를 곱해서 그 때문에 정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률 보상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놔둬보겠습니다. 보상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할 경우에 당해 결정에 대한 심사, 재심사 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우선 제기해야 된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사항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심사 청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지. 그때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심사위원회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지. 업무상 부상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사가 빠졌네요. 아니한 상태에서 심신상의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치유가 된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어 가는 것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고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더욱 악화되어 가면서 노동능력이 감소 상실되어 가는 것은 중증 요양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새로 신설된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자, 이것 기본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거 박스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정의에 보면 평균임금이나 이런 것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직업재활급여 사유재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이긴 옛날 문제군요. 우리가 산재보험급여는 8개의 종류가 있는데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현물급여죠. 나머지 7개,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사유재활급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휴업급여에는 부분 휴업급여나 또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나 또는 고령자 휴업급여 또 재요양기간 중에 휴업급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6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7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재가급여 우선 적용의 원칙을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에서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적용 범위는 6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 2, 3, 4 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 정도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점수로 계산해서 4등급으로 나누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5등급을 두고 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지원 등급을 신설함으로써 6등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5등급도 맞지만 거기와 인지 지원 등급이 점수로 차이를 두고 6등급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틀린 겁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 일부 부담금 15%, 20%.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착시하지는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간,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합니다. 여기 새로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되 통합징수하고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또 한 번 독립해서 나올 수 있고 5번도 역시 독립해서 나올 수가 있고 3번은 착시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롤스의 정의로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롤스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사회적 주의가 어떤지도 모른다는 소위 무지의 배의를 전제를 하면서 진정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회가 평등해야 되는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하되 그럴 수가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제2원칙 차등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에 세부 1, 2 원칙을 또 나눴는데 거기에는 균등한 기회보장의 원칙을 제시하되 아무리 불평등이라 해도 정당한 불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차도 있고 성장관계도 있으니까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불평등이 정당한 불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많은 가장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 맥시민 제도 최저 이거죠. 맥시민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차등의 원칙에서 나오는 이런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로 나오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다음에 이건 평등의 원칙의 원칙이죠. 그다음에 제2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더불어서 또 당연히 거기에다가 맥시민이라고 하는 소위 최저 극대화 또는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같이 끄집어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8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아닌 것은 이건 뭐 기본 단답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보시되 여기 보면은 장애급여는 없는 거죠. 장애급여는 오히려 장해급여라고 해서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가 있고 장애는 국민연금에 장애연금이 있는 것입니다. 49번에 보시면 기본소득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근자에 강조되는 것이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이란 어떠한 조건에 구제되는 것이 무조건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이건 가구에 지급되는 것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 급여액을 개인에게 매월 일정 급여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요즘에 하도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서 뭐 설왕설래해서 다루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의 중요한 화두거든요.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노동요구 없이 무조건입니다.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소득이어야 된다.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어야 된다.
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 기본소득의 특성으로서는 소위 보편성, 누구에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별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돼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돼야 되는 무조건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무조건성, 기본소득의 4대 특성입니다. 무조건성,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충분성, 그리고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는 개별성, 이렇게 4대 특성을 설명을 합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50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역화폐는 품앗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네치라고 한다. 네치. 이건 로컬이죠. 로컬 익스체인지. 로컬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그래서 여기는 지역 교환이죠. 지역 교환. 그래서 지역 교환에 대한 트레이드 시스템. ING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드 시스템에서 이렇게 네치라고 합니다. 지역화폐. 그래서 많은 것은 지역, 로컬 푸드 이런 것에 대한 상품권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만, 사회적 기업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시작된 것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민간 부문에서 시작되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바뀌어진 거고. 사회적 경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분배,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공정무역이란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제공하려는 국제무역을 말한다. 그래서 아동 착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물건은 사주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자활기업은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이지만 사회적 기업 창업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꼭 반드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역화폐나 이것 보면은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사를 해서 같이 문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지역화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또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론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50문항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결코 다른 과목에서 개수를 빌려오는 개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